뉴스 신세계. 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윤 대통령께서는 네. 매주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국민들께 생중계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생중계됐죠? 네, 지금 이제 4주 연속된 일정인데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만 17분이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고 대통령이 직접 표현하기로 지난주에 이어졌던 G7 정상회의와 여러 서방 국가들 정상들과의 회담에 대해서 외교 슈퍼 위크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외교 철학을 설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여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서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유와 법치, 가치 이런 이제 단어들을 거듭 언급을 하면서 외교도 결국 이제 가치와 법치, 자유에 기반해서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사실상 보여준 건데요. 경제 문제라든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뭐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양자회담을 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이 연설을 보면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가치가 왜 나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뭐 베트남을 언급할 것 같으면 비슷한 체제인 뭐 중국이라든지 혹은 뭐 그보다 더 자본주의화돼 있는 뭐 러시아라든지 혹은 자본주의긴 한데 왕정 국가인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핵심 광물 공급하는 나라들하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중국, 러시아하고는 뭐 협력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물 공급망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죠? 물어보면은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뭐 가치를 얘기하는 건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법의 지배 그리고 법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민주주의에 속한다고들 하는 이 자유진영의 어떤 주장이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법상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 편승이라고 하면 좀 뭐하죠? 거기에 뭐 하여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말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국제 규범을 어기는 국가들하고는 공급망을 같이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망을 분리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게 그러면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 실제로 경제로 들어갔을 때 그게 얼마큼 가능한 거냐 그리고 실효적인 것이냐 또 국익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당장 G7 끝나고 나서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건 이전에 이제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이런 게 보도한 걸 보면은 그 빈자리 마이크론 제재 가지고 생기는 디램이라든가 이런 거 빈자리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채우지 못하도록 해라 미국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열린 시장 포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지에 맞는 것이냐, 자본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당장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중국, 대중국 전략이라는 건 뭐냐. 이걸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을 기대하는 것인데 근데 아직도 이제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가치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하려면 더 이상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공개하는 걸로 하고 싶은 얘기 일방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정상회담하고 이랬으면 대국민 담화를 하든지 그리고 기자회견을 이어서 하든지 그게 만약에 마땅치 않으면 적어도 정당들 모아놓고 국회에 소속돼 있는 국민의 대표인 그렇죠 정당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이 어려운 얘기 질문 해소를 해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걸로는 이러한 의구심들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제 김민하 평론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의구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자기는 잘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G7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평가 김태호 실장이 YTN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인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G7 주요 정상국이나 참석국들이 우리 대통령만 보면 어떻게 와서 자꾸 예.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미국 대통령도 딴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달려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무게감이 좀 전해지는지 우리나라하고 뭘 자꾸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 그리고 한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초청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그리고 국제 무대 중심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것을 안고 온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느끼라고 하는지 정말 저는 어떠세요? 느껴지세요? 야, 듣기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Feel the burn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글로벌 인싸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그렇다라는 거는 뭐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기분상으로는 좋을 수 있어.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적절한 방식인가는 의문인 게 예를 들면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한다. 왜냐하면 말이 잘 통하니까. 말이 잘 통한다는 거는 양보하라 그러면 통 크게 양보도 하고 그리고 뭐 국익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감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와가지고 당연히 누구라도 말 걸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깐깐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면 과연 말 걸고 싶어 하겠느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는 것도 이제 뭐 불쾌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느낌 뭐 어떤 인기가 좋았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적어도 어쨌든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 이 나라의 지금 이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의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가치 외교 사실 김태호 버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실세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데 뭐 느낌적 느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본질적인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의 반영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이제 실리를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언급할 때는 안보하고 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이슈가 하나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외교 일정이 모두 다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미국 방문과 워싱턴 선언도 안보를 위한 것이었고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던 거라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 강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우리 안보와 연결돼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따르면 아마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 그리고 우리 상황이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인 걸로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엄청난 위기 의식을 상상한 상태에서 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중러에 대항해 가지고 한미일이 밀착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전임 정부 탓하는 것을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에도 여전히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사실상 재차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 전 정부 탓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을 성토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인 줄 알았어요. 전 정부가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에 대해서 법 집행을 포기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좀 문제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자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에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면 뭐 이 노사관계의 파트너이기도 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공식 약칭을 불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민노총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볼 때 윤열통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문제와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금지를 하고 경찰의 집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힘을 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검찰총장의 말도 아니에요. 검찰 공안부장 정도의 말이거든요. 대검 공안부장, 옛날 공안부장 정도의 말이고 정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갈등을 각각의 주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것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기본권의 충돌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답을 내오라고 그 해결책을 내오라고 있는 게 정치고 대통령의 자리 아닌가요? 이게 대통령의 말로써 대통령의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게 적정한가? 대검 공안부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검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경찰이 하죠. 경찰청장이나 뭐 이쪽에서 하죠. 그리고 글쎄요, 뭐 어떤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 불법 집회라고 하는 규정 속에는 예를 들면 집회 신고를 내지 않고 집회를 했다든지 또는 집회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1박 2일 집회하고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건설노조원들이 뭐 술을 먹었다,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 길에서 잤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집시법에 있던 이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받으면서 이제 효력을 잃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체 입법을 국회가 하지 않으면서 지금 경찰이 이것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예를 들면 과거처럼 이렇게 뭐 이 밤됐으니까 빨리 집에 가시오라고 하면서 방패로 막 때리고 뭐 이런 걸 지금 안 한 거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과거 정부가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인지 국회가 이 입법을 안 한 결과인지 헌법재판소가 불순한 결정을 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찰이 이거를 법정을 지금 적용할 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항이 있어야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 통합을 좀 이루고 갈등 해소를 해야 될 지도자의 언어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모로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부적격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망하다. 근데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풍경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후보자 야당에서는 일단 대체로 부적격 판정에 합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 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게 부적격 판단의 근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야 막론하고 다 총선 출마는 부적절하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끝까지 출마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출마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고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박민식 후보자가 지내면서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을 했던 문제, 그러니까 겸직 논란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고 거액의 수임료를 한 50억 원 정도 벌어들인 걸로 추정이 되는 그 소위 전관 비리 문제 같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온 논란들을 이 양손으로 꼽기가 어려워요. 어제 나온 논란들만 해도 뭐 변호사 겸직, 그 다음에 그 사건, 뭐 심지어는 부인 작품 판매, 자녀 그 위장 전입,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전역 군인 대상 웹진 표지 모델 선정한 건 청문회 앞두고 또 삭제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승만 씨에 대한 이 편향된 시각 등등등 해서 이게 한 10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자라거든요. 많기도 하지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이 제가 볼 땐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네. 다 부적절하지만 이건 정말 납득 안 된다라는 게 두 개인데 하나가 총선 출마에 대해서 답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건가요? 다른 누가 총선 출마해 그러면 바로 출마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것 좀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변호사 겸직 문제 처음에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법무법인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쪽에서는 했습니다. 법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이 청문회장에서 박영진 의원이 이 전후 사정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그러고 나서 휴업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판결문에 쭉 이름을 올리고 상임이 바뀐 다음에 다시 휴업 신고 철회하고 접고 그렇죠. 변호사 업무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도 이게 일종의 전관예우 스펙 관리 같은 거 아니냐. 중간에 비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변호 활동을 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관리한 거 아니냐. 요 내용을 그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다른 장관 같았어도 이런 사안이면은 제가 볼 때는 직을 내려놨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 강행이 상당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유감이 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뭐 당직자도 있고 몇 분 통화를 해봤는데 그 얘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박민식 의원이 의원으로 있어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제 2번 낙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이 떨어져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 출신 치고는 너무 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걱정들은 실제로 나옵니다. 특수부 검사 당시 혐의자 무죄 조작 가능성 증거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를 내일 저희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신장식의 뉴스 아이킬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공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김재원 전이 아니죠. 최고위원. 네. 예. 드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 한 2주 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를 연달아하면서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물러나가지고 자숙 기간을 보내고 있는 태영호 전 최고위원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다른 행보고요.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최고위원직 사퇴도 없다라는 뜻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는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것 자체가 나의 징계를 반대하는 분들 또는 나를 최다 득표로 뽑아준 분들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게 된다. 그래서 사퇴 안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겠다. 나도 당 지도부의 일원인데 당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때 지금 이대로 1년간 당원권 정지가 되게 되면은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의도 안팎의 전망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동시에 여지를 남겼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당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5번 공천 탈락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알겠느냐. 미리 예단하고 무소속 출마니 뭐니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소속 출마 얘기가 잘못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영어로 Yesterday is story, Today is present, Tomorrow is mystery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야기, 오늘은 현재, 내일은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일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은
총선 때 뭐 불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무소속 출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전날까지 입장문 2개 써놓고 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얘기입니다. 다 평론가가 뭡니까? 평론하는 사람 평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상상하겠습니까? 섭외가 안 돼갖고 낮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상상을 많이 하는데 상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런 여의도에 소문이 막 있는 거잖아요. 대거 이제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뭐 진출을 할 것이다 국회에. 그때 이제 내려 꽂으려면은 잘 되는 지역구에다가 꽂아야 될 텐데 이 소문. 그러면 대구 경북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엔 공천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거 부당해 뭐 이럴 것이고 그럼 막 무소속으로 막 나오겠죠. 이게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있는 일이거든요. 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당내 분위기도 대통령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면 이 흐름을 타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구국의 결단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선돼가지고 당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을 타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가서 대통령 굉장히 인기가 좋고 굉장히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앞으로 뭐 살신성인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앞일은 정말 모르는 거죠. 신장식 변호사는 출마합니까? 네? 아니, 네, 그것도 앞일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행사하는 그게 당 대표건 또는 뭐 실질적으로 용산에서 행사를 하건 단수 공천으로 정리를 하고 무소속으로 튀어나가도 그것을 제압할 만한 정치적 힘이 있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압할 힘이 없다. 내가 꽂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당내 기반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그리고 당시 내가 그걸 제압할 만한 정치적 힘이 없다. 2명 이상 공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꽂아야 될 사람이 있고 당내 확실한 정치적 힘과 역량 그다음에 현재의 지지율로 봤을 때 이 2가지 욕구를 어떻게 현실을 조화시킬 거냐에 대한 제도적 선호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적 결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제도적 선호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제도적 선호가. 실제로 올해 초에 조선일보하고 했었던 신년 인터뷰에서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그다음에 당내 장악력에 따라서 선호하는 제도가 달라지더라. 저게 일본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라는 네. 데가 원래 중선거구제였다가 소선거구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90년대 중반에. 그러고 나서 자민당 총재 권한이 엄청나게 세졌거든요. 그럼요. 사벌을 다 밀어버렸거든요. 자민당 네. 총재, 즉 총리가. 예. 비슷한 효과가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측에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용산이 선호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예측입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